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1월에 불확실했었던 어떤 우리 경제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또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스탠스는 어떨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결국 2월 금통위 기준금리가 6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이미 동결 예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할 건 없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2월 금통위에 대한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금리를 동결해도 다소는 좀 매파적인 목소리가 좀 강했던 분위기였는데 네. 어제 금리 결정 이후에 하는 총재께서 말씀하신 발언 자체는 상당히 좀 비둘기적이었고요. 예. 또한 그 올 연내 금리 동결 기조 자체가 상당 부분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파적이었던 지난 분위기와 다르게 어제는 좀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만장일치 금리 동결이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되고 있어서 1월에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만장일치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이 점도표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만장일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일 거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텐데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이제 좀 소수 의견이 나왔던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국내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8%에서 2.0%로 이제 0.2%포인트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경기 하방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좀 약화됐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이 이제 만장일치의 어떤 표로 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불안 요인이었던 이제 자산 시장, 그러니까 환율이라든지 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안정, 그러니까 환율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특히 이제 자산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되겠죠. 아주 큰 폭의 랠리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명분 자체가 상당히 좀 소멸된 부분도 어떤 금리 동결에 사실은 좀 모든 금통위원들 자체가 동의를 한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하나 또 이제 주목된 게 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점도표, 네. K 점도표라고 하죠. 이제 그 금통위원 7분이 세 개씩 네. 이제 자기 원하는 어떤 향후의 금리 수준 자체를 이제 점을 찍는 이 중국도 괜찮고요. 예, 중국도 괜찮고요. 그래서 예. 21개 이제 점이 찍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금리 동결 쪽에 이제 점을 이제 다 찍으셨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는 향후 6개월이라는 거의 이제 올 거의 하반기까지는 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 부분 금통위 내에서는 거의 컨센서스다라는 부분 자체를 어제 좀 확인시켜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간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도 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1월 금통위 얘기로 돌아가 봤을 때는 사실 환통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환율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환율이 사실 안정이라고 하기는 1,400대가 이전부터 이제 경제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정이 맞나 싶긴 합니다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쏠림 현상 자체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한은 총재께서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셨지만 이게 너무 한쪽 워낙 약세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없이 원화 가치에 대한 약세 우려 자체가 너무 팽배해 있다. 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은 그러한 약세 흐름, 그러니까 원화 약세 쏠림 현상 자체가 좀 약화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달러는 사실은 보합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네. 그동안 원달러 환율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던 게 이제 엔달러 환율이었는데 최근에 엔달러 환율은 오히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그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오히려 엔 약세 흐름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다. 그러니까 원과 엔의 동조화보다는 이제 괴리가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그 약세 쏠림 현상 자체의 완화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그 약세 쏠림 현상이 이렇게 좀 해소되는 분위기냐라는 부분 자체는 일단 수급적으로 사실은 뭐 계속 어제 한은총도 계속 이제 서학개미의 어떤 해외 투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그 흐름 자체는 크게 변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투자 비중을 좀 줄이고 네. 또 이제 환해지를 좀 이제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조금 일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뭐 지금 6천선을 훨씬 넘어서 가는 이 분위기를 보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거냐, 우리나라 원화 가치 자체가 그러면은 폭락할 거냐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해소된 분위기가 지금 최근에 그 원화 약세 쏠림 현상 자체가 해소가 되고 오히려 조금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는 원화 강세 현상이 좀 나오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적인 요인도 짚어봤는데 사실 이게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6, 97대.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100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미국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미국 상황은 지금 달러가 크게 방향성을 갖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미국 경기 뭐 4분기 성장률이 다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 성장은 뭐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달러가 기본적으로 좀 강세 쪽, 더구나 미 연준의 그 금리 동결 분위기 자체도 뭐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가지 못하는 원인 중에 좀 중요한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 자체가 조금은 완화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전히 뭐 관세 불확실성이 뭐 지속이 있다고 되고 있는 남아있- 네. 내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5%뭐 평균적으로 보면 15% 관세를 매기던 것이 지금 10%로 일단은 좀 하향 조정된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재정 수입, 특히 이제 관세 수입 자체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관세 환급에 대한 이제 소송, 물론 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물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결국 달러 쪽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약세 요인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좀 대외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제 여하튼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이 좀 유동성 확대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달러 쪽은 좀 약세 쪽의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뭐 요 분위기 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달러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막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난해 말에 보여줬던 거의 뭐 1,400 후반대, 1,500이 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흐름들은 좀 한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상반기의 환율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원달러 환율은 좀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1,300대까지 예, 내려갈 수도 1,300 있을까요? 후반대까지는 좀 떨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 흐름이 아직은 뭐 방향성을 정하지를 못한 상황들이긴 하지만 네. 지금 3월 달 들어가서 전쟁 리스크,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지금 뭐 협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3월 초에 좀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이제 만난다. 거의 미국까지 3자 회담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지고, 그거는 이제 좀 평화 협상이 좀 거의 이제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이제 그 협상마저도 타결이 된다라고 종전협상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좀 달러의 어떤 약세 압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워낙 뭐 요번 한은이 이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주된 요인은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사실 올린 부분들인데 이 반도체 경기가 이제 좋다 보면 이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보면 흑자 이 규모 자체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4월 달에 그 지금 세계 국제 지수
라고 하죠. WGBI. 예. 이 지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편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자금이 국내 채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자체를 상당 부분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뭐 위쪽보다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요인보다는 좀 하락할 재료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이러한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상반기 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후반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1,300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금통위에서는 어제 이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OECD나 글로벌 IB들이 내놓은 거에 비해서는 좀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이제 성장률 상향 조정이라는 트렌드 자체는 뭐 같이 일치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근데 아직은 좀 성장률 수준을 보게 되면 다른 이제 글로벌 IB에서 다소 조금 뭐 0.12% 정도 좀 낮은 수준, 약간 좀 보수적인 어떤 네. 전망을 계속해서 한은은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한은도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경기에 대한 그 호황 이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건지라는 부분을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상향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과연 올해 내내 지속이 될 건지 네. 아니면 하반기 정도 와서 뭔가 좀 둔화의 신호가 나와서 오히려 좀 경기 쪽에 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를 대폭 상향 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뭐 저도 사실은 좀 뭐 성장률 한 2.0% 정도를 좀 보고 있긴 한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상보다는 또 반도체 업황 또 수출 경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조금 양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 이란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러한 것들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네. 유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건설 수요라든지 뭐 이러한 수요가 유럽 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반도체 경기도 워낙 좋은 상황들이고 또 지금 좀 재료상으로 보게 되면 하방 리스크보다는 좀 상방 리스크 자체가 좀 커질 수 있어서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여지가 크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도 상향될 여지 충분히 있다.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서 지난 1월 수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메모리 쇼티지나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우리 경기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예, 뭐 그래도 경기가 좋다라고 해서 사실은 금리를 그렇다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 K자형 경기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뭐 소비라는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양극화를 명확하게 보는 게 백화점 매출 자체는 거의 두 자리 이상의 지금 1월달 성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할인점의 매출 자체는 거의 20%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약간은 좀 소득이 계신 분들은 소비가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소득 중하위 계층 쪽에서는 아직은 그 온기 자체,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온기 자체를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금리를 결국 여기서 뭐 경기가 좋다고 해서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아킬레스건은 건설 경기입니다. 뭐 지금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거의 대부분을 깎아먹은 게 이제 건설 경기인데 올해도 아직 건설 경기의 회복에 대한 어떤 강한 흐름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 뭐 금리 인하는 사실은 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그런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국내 경기 어떤 상황만 보게 되면 올해 상황만 보게 되면 뭐 마치 올려야 될 것 같지만 이 흐름 자체가 내년에
올해도 이어질지가 불투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 기조 자체는 뭐 올해 내년 초까지도 사실은 상당 부분 이어질 여지도 상당히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자형 성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건설 경기가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금리 동결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공급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54주 연속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물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지 이제 한 달여가 지나서 강남권, 용산의 아파트 값은 좀 꺾였다라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 금리 동결의 그동안 중요한 원인 자체가 이제 서울 지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었죠. 네. 근데 뭐 최근 뉴스상으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호가, 매도 호가 자체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떨어진 흐름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에서는 뭐 한숨은 조금 이제 급등에 대한 부분 자체의 부담은 조금 덜어내긴 했지만 아직도 안심을 하긴 좀 이른 상황들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란 부분 자체를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더구나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참에 여하튼 뭔가 조금 잡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분명히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느니 그 스탠스에 조금 어긋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에 대한 문제가 아까 뭐 부동산 시장이 다소는 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그 집값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기조로 뭐 전환되기 전까지는 뭐 하느니 금리를 동결하거나 뭐 최악의 경우는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금융시장 또는 경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게 우리가 요새 많이 하는 그 자금의 이동, 머니무브라고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부동산 시장에 이제 갔던 자금들 자체가 이제는 조금 주식 시장으로 좀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뉴스에도 보시겠지만 지금 뭐 객장에 증권사 뭐 그 지점마다 뭐 손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신규 계좌 개설을 네.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도 얘기했지만 생산적인 어떤 쪽으로 자금들 자체가 여하튼 유입이 되는 이러한 흐름이 이번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인해서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뭐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에도 사실은 기여를 할 거고 어떤 성장의 동력을 자체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은이 어제 이제 금통위에서도 부동산 집값의 안정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예, 좀 한원 총재께서 약간은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분명히 좀 하신 부분들이고, 근데 아직은 뭐 안심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매도 호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하락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이제 집값을 이제 매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부동산 가격을 보게 되면 상승폭 자체는 줄어든 상황들이겠지만 이게 하락 전환한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 하락 전환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직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또 이게 역설적으로 뭐 이 부동산 어떤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기 자금들이 이제 증시로 왔다가 네. 이 증시가 뭐 최근에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이익을 이제 차익 실현하고 다시 부동산으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면밀히 당분간은 조금 하는 입장에서도 주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스탠스는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좀 맞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정책적으로 뭐 어떤 스탠스를 좀 변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특히 뭐 K 점도표에도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동안 금리 동결한다라는 부분 자체를 명확히 한 부분들이고요. 네. 또 미 연준도 지금 뭐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선임이 되면서 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뭐 5월 이후에나 지금 변화가 사실은 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번 달도 다음 달이죠. 이제 3월 달에도 이제 FOMC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고 차기 회의에서도 금리가 상당 부분 동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뭐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연준의 어떤 그러한 스탠스를 무신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동결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또 차기 우리나라 이제 하는 총재가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장 뭔가 이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는 걸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호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 금리는 인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금리 인하까지는 사실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케빈 워시의 지명이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좀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2월 초였죠. 결국 매파냐 아니냐 앞으로의 연준의 기조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어떤 변화들도 상당할 텐데 일단 뭐 3월 되면은 청문회에서 케빈 워시의 그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미 연준의 스탠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좀 그 차기 연준 의장의 그 출범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월달에 청문회를 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쿠기사의 그 판결, 그 해임과 관련된 예. 판결 소송이 사실은 좀 걸려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안 할 가능성이 네. 사실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워시 차기 연준 체제가 지금 파월 의장 5월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그보다 더 늦게 6월이나 7월 가능성도 사실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이 그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당초와는 달리 좀 더 뭐 시기적으로 보면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그걸 떠나서 지금 그러면 미 연준이 향후에 어떤 통화 정책을 그럼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겠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지금 연준 내는 사실은 그 동결과 인하가 사실은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제 차기 연준 체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뭐 지금 물가라든지 고용, 뭐 노동 지표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 자체가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AI 뭐 파괴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부 이제 대출과 관련된 특히 이제 사모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대출 부실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 뭔가 신용에 대한 위기, 뭐 좀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2008년과 유사하다라는 정도까지도 뭐 약간의 좀 경고성 얘기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연준이 뭔가 이 신용에 대한 또 금융 위기에 대한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조금 방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보면은 조달 코스트 자체를 좀 낮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선임된 이후에 그러니까 출범한 이후에는 조금 금리 인하 스탠스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11월달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어서 자칫하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뭐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2분기 이후부터 들어가서부터는 좀과 부양 쪽으로 사실은 뭔가 정책을 좀 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재정 쪽으로도 부양을 해야 되겠지만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부양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마 그 케빈 워시 의장의 상당한 금리 압박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면 조금 연준은 한 뭐 5월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체제하에서 이제는 좀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다가갈 여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어제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는 1.25% 정도. 그러니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은 계속해서 당연히 지속이 되는 것인데 한국은행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 시장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이 한미 금리 차의 계속된 역전 현상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결국은 뭐 저희가 금리를 그렇다고 해서 인상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럼 우리가 따라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뭐 말씀하신 그 한미 간의 정책 금리 역전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동결적으로 가능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미 간의 금리 수준을 거의 유사하게 좀 맞추는 그러한 전략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뭐 원달러 환율에도 사실은 좀 안정 요인으로 사실은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뭐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또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동결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다행스럽게 경기는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자산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고 주식 시장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충분히 금리를 뭐 당분간 유지해도 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 만약 다행스럽게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한미 간의 그동안 역전 현상 자체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상황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은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일본의 금리 상승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네. 최근에 전 세계 국채 금리 자체가 뭐 최근에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국채 금리 또 유럽의 국채 금리에도 사실은 부정적, 그러니까 상승 쪽에서의 압력 자체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일본계 자금의 그 자금 흐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채 금리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이제 일본 국제 투자 메리트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은 일본계 자금들 자체가 워낙 일본 국채 금리가 낮고 하기 때문에 해외 쪽 채권들 자체 국채를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굳이 뭐 미국이나 유럽계 자금의 어떠한 그 국채를 매입할 필요는 없고 일본 국채를 매입해도 충분히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오르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뭐 연기금 비슷하게 일본도 연기금을 통해서 국채를 매수해야 금리가 사실은 좀 안정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일본계 자금이 해외에서 본국으로 유입되는 우리가 말하는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부분 자체는 글로벌 자금 흐름 또 글로벌 국채 금리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물가 얘기 좀만 더 짚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글로벌 전쟁들이 조금 더 평화 기조로서 옮겨가는 모습들, 국제 유가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상승 여력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물가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하나 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부정적이었던 게 이제 물가 전망치를 0.1%포인트 정도 이제 하느니 올렸죠. 네. 그래서 이게 물가 압력 자체가 뭔가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고 뭐 유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역기조 효과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유가가 상승하는. 현 레벨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 요인으로 좀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에 하나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소위 치프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너무 오르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좀 오르고 있는. 삼성 최근 나온 폰도 200만 원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우리나라 뭐 수출 경기 이러한 부분에서 좋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결국 이러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IT 기기 뭐 이러한 쪽에서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명히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쪽에서 보게 되면 좀 부담 요인으로 좀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 뭐 유가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오히려 좀 물가 쪽에는 뭐 안정 기조가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만약 이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 네. 또 하반기에 연준이 돈을 또 풀어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 하는 상황에서 치프레이션마저도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물가 리스크 자체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잠재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가가 최근에 뭐 안정
안정화된 느낌입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이 치플레이션이라는 변수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2월 금통위에서 6연속 금리 동결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앞으로 6개월간도 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을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이벤트와 지표들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게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한은도 계속 얘기했지만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네. 다행스럽게 조금은 이제 어떤 관세적으로 좀 약간 내상을 입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하던 게 이제 일단 제동이 한번 걸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개별 관세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슈퍼 301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은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좀 뭐 종전이라든지 또 이란과의 어떤 그 핵 협상 타결을 사실은 기대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타결이 안 되고 오히려 미국이 이란을 결국 공습을 한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지난번과는 다르게 아마 이란 정권의 교체까지도 아마 미국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 뭐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변수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AI 파괴론 이러한 부분에 따른 어떤 사모시장의 어떤 대출 리스크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남은 변수들이라고 하면 미국발 관세 이슈 그리고 이 종전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가 하반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어제 금통위가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했다라는 이슈들 여러 가지 한은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뤄봤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